6.25 전쟁. 많은 매체에서 6.25 전쟁은 북한 인민군과 국군이 싸운 것을 중심으로 다루는데, 그런데 사실 북한 인민군은 개전 몇 개월 안 되어 금방 밀려났고 우리나라는 압록강까지 진격, 북한을 멸망 직전까지 몰아붙인 바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이 개입하여 120만 군사를 데려옴으로써 전세는 지지부진해졌고, 이후 1953년까지 무려 3년간 이 중공군과 싸워야 했던 것이었죠. 중공군의 개입으로 우리는 북진 통일을 이루지 못했고 3년간 피 흘리는 희생을 벌여야만 했습니다. 즉 중공군은 분명히 6.25 전쟁에서 주요한 적이었고, 이에 대해 더 자세히 다루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중공군의 자세한 개입 과정, 우리나라와의 치열한 전투사, 중공군은 어떤 전략을 썼는지 등 중공군에 대해서 잘 몰랐던 부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사실 애초에 김일성의 침략 자체도 중국이 엄청나게 원조를 해주었습니다. 김일성이 열심히 북한의 공산 정권을 세울 때 물론 소련도 무기를 제공하는 등 도움은 주었지만 중국은 직접적으로 병력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무려 8만 가까이 되는 병력을 북한에 지원해준 것이었죠. 중국군 소속에 있던 조선 출신 병사들이 8만 명 있었는데 중국은 그들을 모조리 북한으로 보내버린 것입니다. 이 조선 출신 병력 중에는 남한 출신도 있었지만 중국은 그런 거 무시하고 오로지 북으로만 보냈죠. 그렇게 전력이 강화된 북한, 이제 김일성은 한국을 침공할 기회만 엿보고 있었는데 하필 이 타이밍에 미국이 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에치슨 미국 국무장관이 한국을 미국의 방위선에서 제외해버리는 선언을 한 것이었죠. 이것인즉슨 한국을 어떻게 하건 미국에 관할 받기라는 얘기였고, 이 선언은 공산권의 구미를 자극했죠. 이를 바탕으로 김일성은 소련을 설득, 스탈린에게서 마침내 침공 허가를 받아냅니다. 그리고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이 시작되죠. 북한은 준비가 덜 된 한국군을 빠르게 격파,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했고 이후에는 낙동강까지 진격합니다. 전쟁이 터지고 나서야 미국은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죠. 그래도 미국은 실수를 인정하고 빠르게 대처했습니다. 개전 이틀 만에 유엔 안보리를 소집, 유엔군을 파병한 것이었죠. 참고로 이 군대의 대다수는 미군이었습니다. 그렇게 한국군을 포함한 유엔군은 총 20만이 집결했고, 여기에 힘입어 대한민국은 반격을 가하는데 무리한 공세로 힘에 부처있던 북한군은 유엔군의 반격에 크게 당했고, 미국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이 결정타가 되어 한국은 빠르게 서울을 수복, 반대로 위로 치고 올라가기 시작했죠. 결국 유엔군은 압록강까지 진격하는 쾌거를 이룹니다. 이때 북한 인민군은 병력이 고작 7만 5천밖에 안 남았을 정도로 괴멸적인 타격을 받았죠. 사개 사단도 안 되는 군사만 남은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김일성은 절망했고, 또 다른 초조의 진이가 있었으니 바로 스탈린이었죠. 자기가 북한의 남침을 허락했는데 북한 인민군이 박살이 나버리니 소련의 위신은 만신창이가 될 게 뻔했습니다. 그래서 스탈린은 플랜 B를 실행에 옮기는데 중국을 꼬드긴 것이었죠. 소련 자신이 군대를 보내면 미국과 직접 대적하는 것이니 3차 대전을 원하지 않고서야 불가능했고, 때문에 같은 공산국가인 중국을 시켜서 대리전쟁을 치르려 했던 것이죠. 그런데 중국도 이를 모를 리 없었고 꼬붕짓을 시키는 소련을 못마땅하게 여겼는데, 하지만 스탈린은 말 안 들으면 북한 망명정부를 중국에 세우고 경제적 부담을 떠안게 하겠다며 중국을 압박했고, 소련과 중국은 양측 대표끼리의 은밀한 회의를 통해 결국 중국 인민지원군, 즉 중공군을 개입시키기로 결정했죠. 그리고 1950년 10월 18일 30만에 달하는 중공군이 압록강을 건너 한반도로 진입했습니다. 북한 인민군 복장으로 위장한 중공군은 10월 25일 첫 공세를 벌였는데, 압록강 근처에 있는 온정리에서 국군과 중공군이 맞닥뜨려 첫 전투가 벌어졌죠. 이 전투는 비교적 소규모였고 곧 종료되었는데, 전투 이후 시신과 포로를 점검한 결과 이것은 중공군이며 중국이 개입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게 되었죠. 그런데 여기서 미군은 또 실수를 저지릅니다. 미국은 현실을 부정하며 이들은 북한을 돕는 일부 병력이지 정식 중공군이 아니라고 본 것이었죠. 즉 중공군 개입을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한창 승기를 잡고 있었는데 그 분위기를 깨트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메가더는 어차피 중공군이 맞다고 하더라도 중공군 따위는 미군에게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여겼죠. 왜냐하면 중공군은 공군이 아예 없었고 탱크나 자주포 등 기갑부대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중공군이 가진 것은 오로지 알보병과 박격포뿐이었죠. 반면 미군은 2차
2차 대전에서 대활약한 셔먼 전차 그리고 퍼싱 전차 등 강력한 기계화 부대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공군의 지원은 덤이었고 중공군은 이들의 밥이었습니다. 그러나 전투가 벌어지자 이 환상은 박살이 나버리니 중공군은 엄청난 전략과 숫자로 이 기계화 부대를 쌈 싸먹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불과 11일 만에 유엔군은 1만 5천이나 손실되어 버렸을 정도였죠. 아니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냐 하니 우선 중공군은 공군이 활약할 수 없는 밤중에만 공격을 했습니다. 그렇게 미군의 공중 폭격을 피했고 보병들이 달빛을 조명 삼아 유엔군 진지로 쳐들어갔는데 여기서 중공군은 뛰어난 지략을 보였죠. 일단 병력을 둘로 나누고 전진하되 음산한 소리에 나팔과 피리를 불고 꽹과리를 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유엔군에게 이것은 사방에서 중공군이 쳐들어오는 것으로 보였고 기관총의 엄호 가운데 중공군은 진지 코앞까지 접근합니다. 그리고 접근에 성공하면 일제히 수류탄을 던졌죠. 수류탄이 쏟아지니 유엔군은 혼비백산했고 이때 중공군은 일제히 돌격하여 백병전을 벌였죠. 특히 중공군은 적 기계화 부대가 위치한 후방에서 백병전을 많이 벌였는데 이렇게 되면 탱크와 대포를 쓸 수가 없으니 기계화 부대는 무력화되었죠. 이 단계까지 오면 중공군은 엄청난 물량으로 쏟아져 들어오며 포위된 유엔군을 섬멸해버렸습니다. 특히 중공군은 한국군을 주 목표로 삼았는데 갓 창설된 한국군에 비해서 당시 중공군은 수십 년간 전쟁으로 단련되었기 때문에 상대하기가 수월했기 때문이죠. 한국군은 이들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그렇게 1950년 11월 5일 중공군의 1차 공세가 끝났고 중공군은 1만이 사상된 반면 유엔군은 1만 5천이 손실되었으며 압록강 인근에서 청천강 이남으로 유엔군은 밀려나게 되었죠. 그러나 상황이 이렇게 되었음에도 유엔 사령부는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습니다. 유엔군 총사령관 메가더 장군은 여전히 중공군을 과소평가하며 크리스마스 전까지 전쟁을 끝내 장병들이 집에서 성탄절을 보내게 해주겠다 라며 호언장담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건 야무진 착각에 불과했습니다. 중공군은 20일 뒤 이번엔 3개 군을 더 투입시켜 총 9개 군으로 2차 침공을 벌였고 단순하지만 강력한 인해 전술의 파괴력에 유엔군은 또 한 번 속수무책으로 패퇴했죠. 특히 중공군은 엄청난 인민 웨이브를 통해 포위한 진지는 반드시 다 섬멸해버렸고 이에 아연실색한 유엔군은 후퇴를 거듭 38선 이남으로 후퇴하고 유엔군 3만 6천이 손실되었습니다. 참고로 이때 그 유명한 흥남철수가 이루어졌죠. 영화 국제시장 첫 씬에도 나오는 그 사건입니다. 이때 북한은 빼앗겼던 지역을 대부분 회복했고 전세는 완전히 뒤바뀌었죠. 이런 대성공에 중국의 수장 마오쩌둥은 쾌재를 부르며 더더욱 진격하라고 요구했는데 그렇게 1950년의 마지막 날 3차 공세가 이루어졌죠. 사실 3차 공세는 중공군에게도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계속된 진격으로 지치기도 했고 유엔군이 예상보다 빠르게 후퇴한 탓에 중공군 보급선이 길어졌던 것이었습니다. 가뜩이나 달구지와 손수레로 보급을 하던 중공군이었으니 그러나 이들은 주도 면밀하게 작전 성과를 분석하며 발전해 나갔고 결국 중공군은 38선보다 남하하여 37도선까지 진격하는 대성과를 냈습니다. 이때 유명한 일사후퇴가 이루어졌고 대한민국은 서울을 다시 빼앗기게 되었죠. 한편 이 소식을 들은 미 사령부는 경악했고 유엔군의 사기는 그야말로 바닥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오죽하면 콜린스 미 육군 참모총장이 나서서 한반도에서 미군 철수 문제를 건의할 정도였습니다. 콜린스는 철수 긴급 계획을 세우고 철수 함정 준비 지시까지 내린 상태. 이렇게 한반도에서 미군을 철수한다는 소식은 마오쩌둥에게도 들어갔고 마오쩌둥은 그렇다면 지금이 몰아붙일 절호의 기회다. 미군을 완전히 한반도에서 몰아내자 라고 선언하죠. 6.25 전쟁 사상 최악의 위기 중 하나였던 상황. 그런데 이때 혜성같이 등장하여 한국을 구원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미국의 리지웨이 중장이었습니다. 전임 사령관 워커 중장이 사고로 죽고 후임으로 리지웨이가 미 8군 사령관이 되었던 것인데 당시 미 육군 최고의 인재였던 그는 사령관에 오르고 보니 완전히 패배주의가 만연한 유엔군을 발견하게 되었고 리지웨이는 이런 사기로는 도저히 전쟁을 할 수 없다고 판단, 대대적으로 유엔군의 사기 진작 작업을 벌였죠. 그는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투쟁이라는 기존의 껍데기뿐인 교리에서 벗어나 소대원들은 소대장을 위해, 소대장과 중대장은 그 부대의 명예를 위해 라는 새로운 지침을 내리는 동시에 리지웨이 본인이 직접
정찰기를 타고 적진으로 들어가 형세를 살피는 대담함을 보였죠. 이런 리지웨이의 카리스마에 유엔군의 사기는 진작되었고, 그리고 리지웨이는 정찰 결과 뜻밖의 성과를 내는데 아직 중공군의 주력은 한강도 넘지 못했다는 비밀 정보를 알아냈던 것이고, 이 정보를 토대로 콜린스 미 육군 참모총장을 설득, 콜린스는 미군의 철수 계획을 철회했죠. 정보를 듣고 유엔군도 안심하며 사기가 올랐고 다시금 반격의 기치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렇게 리지웨이의 지도 아래 유엔군은 중공군에게 대대적으로 반격을 가하려 하는데, 리지웨이는 반드시 공격을 성공시키기 위해 중공군을 철저히 분석했죠. 그 결과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유엔군이 처음 공격받을 때도, 2차 공세로 청천강으로 후퇴했을 때도, 3차 공세 때도 중공군은 8일간 공격하다 호련히 중단했었는데, 달구지로 운영되는 중공군의 열악한 보급으로는 불과 8일 정도의 식량과 총탄만을 보급 가능하여 그때가 지나면 항상 공세가 중단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이용하기로 했고, 또한 시간이 지나자 중공군의 인해 전술에 유엔군도 익숙해져 가고 있었고, 미군 사령부가 중국 전술을 연구하기 시작하며 전술도 대비를 해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철저한 준비 끝에 리지웨이는 대반격을 시작하니 이른바 썬더볼트 작전이었죠. 벼락같이 몰아붙여 중공군을 확실하게 섬멸하고 빼앗긴 영토를 되찾는 작전이었는데, 갑작스러운 역습에 중공군은 당황했죠. 유엔군은 잘해야 2월이 넘어서야 공세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방심한 중공군은 철저히 준비된 유엔군에게 짓밟히게 되었고, 유엔군은 습득한 중공군의 8일 리미트를 적극 활용, 중공군을 깨부수며 진격했죠. 그 결과 관악산을 수복하며 다시 한강 남쪽까지 진격하는 쾌거를 이룹니다. 리지웨이의 역공이 적중했던 것이었죠. 하지만 가만히 있을 중공군이 아니었습니다. 화가 난 중공군은 2월 11일 4차 공세를 시작하며 역습을 가했죠. 그리고 경기도 양평에서 그 유명한 지평리 전투가 벌어졌는데,